지난해보다 1.1% 성장했습니다.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지만 정부 재정 지출에 의존하고 또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국제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에 공개적으로 양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중재를 기대했던 미국은 별도의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2위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본입찰은 오는 10월쯤 이루어질 전망인 가운데 전체 인수 금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2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4분기부터는 사실상 감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확 늘어난 정부 지출 덕분이라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 올해 2.2% 성장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류 기자, 2분기 성장률을 보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반등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과 정부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고 건설과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이 증가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는 준내구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0.7% 증가했고 정부 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늘면서 2.5% 늘었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모두 전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었지만 토목 건설이 늘어나면서 1.4%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늘어나면서 2.4%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끌면서 2.3% 늘었습니다. 한은은 지난주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추면서 올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는데요. 1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2분기에는 1.1% 성장률을 기록해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를 빼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 성장했는데요. 정부 기여도가 1.8%포인트로 거의 전부였고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한은이 제시했던 올해 2.2% 성장률이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일본 영향 탓으로 볼 수 있겠죠? 한은은 전년 동기 대비로 상반기 1.9%, 하반기 2.4%를 기록해 연간 성장률이 2.2%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는 2분기가 1.1% 성장하면서 1.9% 성장률은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2.4%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악화된다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추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실질 국내 총소득은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0.6% 감소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고위급 1대1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답을 회피했는데요. 이 문제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안건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는 하루 밀려서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부터 밤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건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제한은 정치적 보복일 뿐 아니라 WTO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논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Japanese measure is a clear and imminent threat to the raison d'être of WTO and would inevitably cause a disruption in the world economy.
이와 관련해 일본은 안보상의 무역 관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WTO 의제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단이 고위급 1대1 회담을 하자라고 일본에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요. 거절이라기보다는 응답을 회피한 건데요. 네. 네, 김 실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Director General Shingo, he has no courage even to take the microphone. To my question, it was not him, but his ambassador to answer. 이번 WTO 이사회가 특별한 구속 여부가 있는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WTO 재소전 명분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방을 지켜본 회원국 가운데 특별한 언급을 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7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한일 관계 중재를 위해서 미국을 설득할 방침인데요. 유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서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를 쓰는 모든 제품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관련 인사들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 전자업계 6개 단체가 한국과 일본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반도체 공급망의 훼손이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제 여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해결책 모색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외교적인 협의를 촉구했다고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의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겁니다. 이 총리는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경제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 우대국 일명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의견서 접수를 어제 마감을 했죠. 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 산업성에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안은 다음 주 일본 가기에서 통과돼 다음 달 하순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는 중국에서도 국제 여론전에 나선다고요? 네,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중국에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이 열립니다. 이 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리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일본의 조치가 영내 무역 자유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설명해 국제사회에 공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SBS CNBC의 권석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국내 한 소셜 커머스 업체가 집계를 했는데 불매 운동이 시작된 이후 국제선 항공권 환불의 40%가 일본행 티켓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조 기자, 일본행 티켓을 환불한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위메프 투어가 불매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본행 항공권 취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한 자료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최근 3주 동안 5배나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 4주차에는 전체 국제선 항공권 환불 건수에서 일본행 티켓 비중이 9%대에 머물렀는데 불매 운동이 시작된 7월 첫째 주에 15%로 올라가더니 2주차엔 36%로 급증했고요. 3주차인 지난주에는 44%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 10건 중 절반 가까이가 일본행 티켓이란 뜻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인기 여행지 순위에도 변동이 있겠어요? 네, 위메프 투어의 이 국제선 항공권 인기 순위를 보면 일본 수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 6월 4주차에는 오사카가 2위, 후쿠오카가 5위, 또 도쿄가 9위를 차지해 10위권 안에 일본 도시 3곳이 있었는데 7월 3주차에는 오사카 한 곳만 남았습니다.
순위도 오사카는 2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요. 도쿄는 11위, 후쿠오카는 20위로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일본행 여행객들이 줄면서 다른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가 눈에 띕니다. 홍콩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인기 도시 순위 17위에 머물렀지만 지난주 예약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6위로 급부상했고요. 싱가포르도 예약 인원이 3배나 늘면서 10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3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매운동을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62.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일 조사에서 48%의 참여율을 기록한 이후 2주 사이에 14.8%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4분기부터는 주력 제품인 D램의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오 기자,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376억 원으로 당초 시장 전망치였던 7,441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낮은 어닝쇼크를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조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메모리 초호황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6년 3분기 이후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슈퍼 호황이 끝나면서 올 상반기 실적 악화가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었지만 시장 전망도 크게 밑도는 실적이 나온 겁니다. 매출액은 6조 7,727억 원으로 1년 전에 10조 3,705억 원과 비교하면 38% 급감했습니다. 실적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주력 제품인 D램 메모리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폭락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생산을 줄일 계획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유동적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D램 생산량을 4분기부터 줄일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천 공장의 D램 설비 일부를 최근 성장세에 있는 CMOS 이미지 센서 양산용으로 전환합니다. 또 낸드 플래시 웨이퍼 투입량도 지난해보다 1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공장의 추가 클린룸 확보,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천 공장의 장비 반입 시기도 수요 상황을 고려해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출시를 미뤄왔던 갤럭시 폴드를 오는 9월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구조를 보강해서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또 힌지 상하단 부분에 보호캡을 새로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갤럭시 폴드를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품 리뷰 과정에서 화면 결함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매각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늘로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공고를 내고 예비 인수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겁니다. 아시아나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선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주식과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인수 비용은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대기업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인수전이 좀 주춤한 모양새인데 채권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SK와 CJ, 하나와 GS, 애경그룹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습니다. 현재까지 애경그룹만 인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나머지 기업들은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아시아나 매각에 자신감을 비췄는데요. 지난 23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 공식 석상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매물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각 공고 이후에 앞으로 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이후에는 예비 입찰과 실사, 본입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 등을 제공합니다. 이들 가운데 예비 입찰 제안서 등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예비 입찰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후 실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에서 11월 본입찰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보유한 커피 전문점 커피빈이 필리핀의 1위 외식 업체에 팔립니다. 국내 사모펀드가 글로벌 브랜드 본사를 사서 이를 다시 해외에 되파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우선 커피빈이 팔리는데 이거 매각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모펀드 컨소시엄은 필리핀 외식업체 졸리비와 베트남 프랜차이즈 업체 비에타이에 3억 5천만 달러, 우리돈 4,1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졸리비푸즈는 먼저 1억 달러를 투자해 커피빈을 자회사로 두는 신규 지주회사의 지분 80%를 확보하고 앞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커피빈 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빈 지주회사의 나머지 지분 20%는 졸리비푸즈의 베트남 파트너 회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미래에셋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이번 매각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미국 현지의 커피빈 매각을 시도했지만 가격 협상에서 실패해 매각 작업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결국 두 번째 매각 시도가 성공함으로써 미래에셋 운용은 투자 6년 만에 투자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미래에셋 운용은 스포츠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 등으로 알려진 아쿠시네트를 인수했는데요. 지난 2016년 미국 뉴욕 거래소에 아쿠시네트를 상장해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바 있습니다. 두 건의 해외 브랜드 인수와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미래에셋 운용의 강점을 입증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네이버가 금융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네이버는 간편 결제는 물론 대출과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 기존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새로 설립되는 금융 전문 법인 이거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이버는 현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사업 조직을 따로 떼어내서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라는 별도 자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이 신설법인을 오는 11월 1일에 출범시킬 계획인데요. 네이버는 이 신설법인을 통해서 네이버페이가 하던 기존 간편 결제 서비스에다가 대출, 보험, 투자 같은 주요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금융 자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이 전략적 파트너사인 미래에셋으로부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 기자, 네이버가 이제 국내 최대 포털 운영사인데 이 네이버가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뭐고 또 이게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네이버페이가 한 달 결제자가 1,0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흥행한 점이 이 신설 자회사 설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네이버는 이런 적극적인 이용자들을 발판 삼아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다른 IT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네이버의 금융업계 진출로 이제 간편 결제라든지 보험과 대출 같은 이런 금융 서비스를 두고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네이버는 카카오와는 다르게 인터넷 전문 은행은 진출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강남권에서 허위 매물에 따른 시장 불안 조짐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어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주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명의 조사관이 투입됐는데요. 중개사무소 5개 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 또는 앱에 올려져 있는 허위 미끼 매물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위 미끼 매물이란 집주인이 실제로 내놓지 않았거나 실제 시세보다 낮은 부동산 대물을 의미하는데요. 공정위는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갑자기 조사에 착수한 겁니까?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그동안 9.13 대책으로 주춤했던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이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값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일부 중개업소들이 허위 미끼 매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매물들은 집값 상승을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미리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랬지만 그동안 허위 매물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 월급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세전 월급 기준으로 400만 원 후반대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수령액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때문인데 자세한 이유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국민연금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미리 예고됐던 변화인데 이달 월급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변경 적용됐는데요.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4.5%, 가입자 월급에서 4.5%를 떼어가도록 돼 있죠. 그런데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그 선 위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이 상한선인데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면 기준을 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한선이 지난달까지는 468만 원이었는데 이달 들어 486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네, 기준소득 월액, 쉽게 말해 세전 월급이 기존 상한선이었던 468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선인 486만 원 이상 가입자분들은 기존엔 상한선이 468만 원이었으니까 보험료로 21만 600원을 내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21만 8,700원, 8,1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468만 원부터 486만 원 사이에 분포하신 분들도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이번 변화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그러니까 월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는 총 251만여 명, 전체 가입자의 11.4%가량입니다. 이번에 바뀐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상반기 승용차 수출이 1년 전보다 6%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은 1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고 수출 대수는 126만 대로 2.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또 러시아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됐고 친환경 승용차 수출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구글과 손잡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중기부는 구글과 함께 게임과 앱 분야 혁신 창업자를 육성하는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기업 60곳을 선정하고 중기부 185억 원, 구글 120억 원 등 모두 30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될 기업들은 중기부로부터 최대 7억 원의 사업비를, 구글로부터는 글로벌 세미나와 1:1 코칭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빠지며 2066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가량 빠지며 65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에도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1.4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9% 급감했지만 네이버 페이를 독립시켜 네이버 파이낸셜을 출범한다는 소식에 현재 7.69% 오르며 1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영 비비안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8%가량 오르며 1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매각 공고에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수전 과열을 우려해서 인수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 진위를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4.75% 내리며 6,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